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5차 개정교육과정과 영어 수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은경 가락고등학교 수석교사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웨비나는 티칭 잉글리시 플랫폼, 영국문화원의 티칭 잉글리시 플랫폼과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파일을 등록 웹페이지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안경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장은경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선생님께서는 교사교육과 그리고 컨설턴트시고요. 영국문화원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및 교사 연수 분야의 마스터 트레이너 인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 디지털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연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장은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별해서 저희가 발표 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장은경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은경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5회차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 개정 교육 과정과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조금 드러나는 사항이 이 에듀테크 활용의 부분인데, 이것이 기술이 아니라 학생 중심, 학생 주도성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공교육은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의 위원이었는데요. 용어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교육과정을 직접 만들기 전에는 저렇게 뻔하게 성경책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굳이 교육과정에 앉혀야 되는가, 그냥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각종 언어들이 나의 수업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업 활동으로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내 수업 속에 자기 주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 활동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과 강론의 의사소통 역량을 보시면 조금 전에 초등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015랑 눈에 띄게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은 이해 기능에서 듣기와 읽기 외에 보기라는 뷰잉 기능이 첨가가 됐다는 것, 또 표현 기능에서도 말하기 쓰기뿐이 아니라 프리젠팅이라는 제시하기 기능이 첨가가 됐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동안의 이해와 표현이 그 텍스트와 음성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다양한 멀티모달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교수학습에 있어서 키워드를 좀 살펴보시면 뭐 깊이 있는 학습, 능동적인 사고, 실제 맥락, 또 생각을 표현, 또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언어들이 온, 오프라인 연계나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 활용, 또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 체험으로 심리적 감성 역량, 또 스스로 계획, 성찰, 연결, 통합, 개별화,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수학습에서 드러나는 이 키워드들은 자연스럽게 평가에서 그대로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2015 때보다 많은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학생이 평가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의 영어 학습 과정과 성과를 성찰한다라는 것. 그래서 학습자의 좀 더 주체적인 역할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학생 주도성이죠. 또 디지털 분석 도구, 또 실제적인 평가 맥락을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자의 데이터 구축이라던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의 AI 기반의 에듀테크들이 어떻게 활용이 점점 더 되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에듀테크를 좀 활용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에듀테크의 활용이 중요한가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수업도 사실 고등학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랑 글쓰기 수업을 이제 하면서 글쓰기 지도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쓰기 이 단계의 기본적인 그 thought building 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고3 학생들이었는데 우리의 고3님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수업 설계를 하더라도 따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던 분들께서 제가 화면에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QR코드를 찍어서 각자 스마트폰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자. 그러니까 웨이트 컨트롤과 관련된 핵심 단어를 적어보자라고 했더니 그 전에 학습지를 주었을 때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학생들이 휴대폰으로는 열심히 적어서 키워드들을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키워드들이 화면에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아, 저런 단어들을 쓸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막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들을 막 공유를 하게 되었고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 학습지에다가 이걸 적고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확산시켜 나가보자 라고 했더니 굉장히 여유롭게 수업이 금방 잘 진행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듀테크를 대면 수업에서도 왜 이걸 굳이 학생들이 말로 하지 않고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의 그 반응을 조금 더 쉽게 끌어내고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과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학습지에다가 나눠주고 글을 쓰게 했었죠. 그래서 초안 부분에는 뭐를 쓰고 바디 1, 바디 2에는 어떻게 쓰고 컨클루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라고 아예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학습지에다 학생들이 이제 글을 썼을 때는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줘야만 했었는데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게 된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줘야 되는 피드백을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었고요. 이제 BYOD의 시대, 그래서 학생들이 1인 1 디바이스가 있게 되니까 이게 물론 모든 학교에 지금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종이 학습지를 나눠줬지만 지금은 구글 문서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고 초안은 저는 학교에서 직접 손으로 쓰게 하는데요. 초안을 이제 서로 작성을 해보고 동료들끼리 피드백을 주고 난 결과를 이렇게 구글 문서에다가 직접 작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구글 문서에다 작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면 종이 학습지를 줬을 때는 제가 학생들이 다 작성을 한 이후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읽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구글 문서를 주니까 학생들이 입력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용이했는데 또 더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인공지능 기반 어법 그 툴들을 미리 확장 앱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쓴 작업한 결과물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밑줄이 나오면 이 수정 사항을 제가 어법과 단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교사가 줄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냥 즉석에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수정한 부분이 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줬는지를 본인이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고쳐 쓰게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주면 되냐면 글의 내용이나 글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피드백은 너는 여기를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점을 고쳐야 해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사가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을 더 잘 쓰고 싶다.
또는 다음에 더 잘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죠. 사실 우리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고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교사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기가 생기니까 저는 조금 더 제가 수업했었던 부분의 권한을 학생들에게 이양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학습지에다가 기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종이 학습지를 주지 않고 문서를 주고 한 문장씩 잘라서 너희들이 한번 직접 직독 집계를 해봐라 라는 과업을 줬어요. 학생들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들이었어요. 성취도가 굉장히 낮고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많이 엎드려 있고 자고 학교 수업엔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과업을 줬더니 자기네들이 학습하고 있는 창 옆에다가 뭐 번역기도 띄워놓고 사전도 띄워놓고 해가면서 한 문장씩 둘이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일단 참여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 과업을 제가 교실 화면 전체에다가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딴짓을 못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직독직해로 대충 이제 문장마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잘 번역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기사를, 영문 기사를 한국어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어판 신문을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가다듬어서 한번 옮겨 써봐라. 이렇게 이제 과업을 줬고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의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헤드라인도 굉장히 잘 적었죠. The fierce effort of two boxing brothers라고 해서 이제 이 실제 우크라이나 그 수도의 시장의 형제들의 이 이야기인데 제목도 굉장히 멋있게 짓고 이미지도 잘 넣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독직해한 내용들을 잘 맥락을 가다듬어서 한국어판 신문처럼 기사를 잘 작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해석도 좀 어설프게 했던 그 8등급, 9등급 하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헤드라인도 한글로 썼어요. 근데 헤드라인을 어떻게 썼냐면 우크라이나인 우대 무기 무료 나눔합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만들었죠. 물론 앞에 상위권 학생들이 했었던 이 작품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되지만 과업과는 비교가 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무기 무료 나눔합니다. 선착순 18,000자루 그다음에 화염병 만들기 노인분들 참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영문 기사에 그대로 나오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당근마켓 이런 개념처럼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자기만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수준으로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지금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설프게 질문들을 만들어줬지만 이런 질문들을 화면에 이제 띄워서 보여주면서 어떤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인지 그다음에 이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학생들이 만들면서 수정해가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런 수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이나 각자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했더니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업의 주도성을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형태로 이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이 컨텐츠를 교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컨텐츠가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학습 경험을 디자인할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내가 가르칠 그 배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학습 경험 디자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단원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에서는 리포트를 쓰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새로 생성하게 해보고 아니면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책을 읽고 어떤 대목에서 토론을 하게 하고 아니면 질문을 생성하게 할까. 이런 것들은 학습 전체 프로시저를 설계를 할 때 제가 레슨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의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설계하게 이제 된다고 보여집니다. 챗 GPT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할까 말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길게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챗 GPT를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교사들에게는 수업 준비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 이제 보조 교사가 돼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질문을 만들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예전에는 예시작문을 제가 직접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전년도 학생들이 이제 썼던 작품들을 다 모아놨다가 다음에 이게 활용을 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챗 GPT를 활용하니까 이런 게 너무 뚝딱뚝딱 수업 준비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인공지능 그 기반의 툴이 어법이나 언어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챗 GPT는 작문의 내용이나 뭐 글의 구조나 어법이나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또 자료조사 같은 걸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되게 좋은 도구로 활용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현재 챗 GPT를 활용한 많은 수업 사례에서 보니까 왜 이 질문을 굳이 챗 GPT에게 하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자꾸 뛰어넘어서 쉽게 챗 GPT에게 답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수업 시간에 훈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번역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챗 GPT를 수업에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어법 툴을 활용해서 본인이 쓴 글을 바로바로 고쳐주는 이런 툴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내가 나의 과제물을 어디까지 스스로 완성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경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 학업적 정지성에 대해서 내가 이 과제를 스스로 왜 완성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완성하는 작업의 가치가 무엇이지? 이 과제를 왜 내가 해야 하는 거지? 또 이걸 스스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지? 라는 걸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파이널 프로덕트로 평가하는 그런 수업 과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다 쓴 그 완성 과제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그 결과물까지 가는 도중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사고적인 이런 과정을 드러냈는지. 그래서 이게 그냥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단계마다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 폴리오로 과제 수행의 그 과정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제를 구성해야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교사가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지금 학급을 계속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일 문제가 아니고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는 더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의 친밀한 그런 이해, 또 알고 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한계점이 뭔지, 그리고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 또 출처의 확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믹 인티그리티, 이 학업적 정직성에 대한 이 부분은 대구에 계시는 이제 아이비 학교를 하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아이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제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토죠. 그래서 be a content creator, not an imitator. 이렇게 얘기하면서 컨텐츠를 창조해내는 것이 또 이미테이트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가치를 먼저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팁을 학생들이 직접 읽고 자기네들이 이제 번역을 자신들이 해보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해한 언어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체다 정리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서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전체다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제 보게 만들고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번역기든 인공지능 어법 툴이든 어떤 걸 활용해야 될 때 꼭 선생님이 그걸 감시하고 표절하면 0점을 줄 거야, 너 처벌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학업적 정직성을 갖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는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챗 GPT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그 수업의 부분은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뿐만 아니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최신 기술 뒤에 감추어진, 가려진 어두운 면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를 학생들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것이 뭐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이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비판적 사고력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그다음에 편견, 혐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 나는 어떤 주체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사인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응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공손하게 또 잘 정돈된 언어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차마 읽지 못하는 굉장히 독성이 가득한 그런 텍스트를 많이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은 기계가 하지 못하고 일단 기계가 하기 전에 이걸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이 회사가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2보다 더 적은 돈을 주면서 이제 이 과업을 시켰는데 사실은 케냐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기네가 케냐의 이런 노동자들의 빈곤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나와 내 가족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디센트한 잡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독성에 가득 찬 이런 데이터를 계속 하루 종일 접하면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밤새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정신적인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제가 5월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과 디베이트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촘스키라는 우리가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언어학자가 학생들이 챗봇에 자꾸 과제를 맡기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는 교육의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어떤 흥미나 지적인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공감이 되고 결국은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교사가 또는 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AI 에듀테크 툴들을 이용하고 이제 다양한 기기가 생기면서 수업의 주도권을 점점 학생들에게 이양하는 것들은 사실은 OECD 2030이든 개정교육과정에서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스튜던트 에이전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OECD에서는 Student Agency라는 것을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능력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삶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 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성찰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change,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나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또는 이제 나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나의 삶과 내 주변을 스스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수업인지, 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핵심적인 저희의 관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터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Student Agency라는 게 사실은 we learn beside students. 그러니까 교사가 뭐를 알고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학생 곁에서 함께 배우는 러닝 파트너라는 개념이고요. 또 이렇게 해라고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we wonder with them.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길러내는 그런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윌 리차드슨이라는 분의 그 칼럼을 읽었더니 Playing at Agency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고 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생들은 지금 다 따라오는 그런 체제에 있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결국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언제 배우는지, 또는 어떻게 배우는지, 또 이렇게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학생들은 다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있고, 그 알려주기를 기다렸다가 잘 거기에 맞춰서 준비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자유만이 키울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 없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지, 누군가가 다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의 주도성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었던 데이비드 피어슨이라는 그 박사님의 그 칼럼에서는 이 교사들이 abandon a slavish loyalty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노예적인 충성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pre-packaged curriculum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어진 교육 과정에 그대로 충성심을, 이런 노예적인 충성심을 바치는 걸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과정에 드러난 것들은 그냥 스킬이거든요. 스킬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will, 그들의 의지, 그리고 thrill, 배우는 것에 대한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교사의 teacher agency고, 이 부분들이 student agency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teacher agency라는 거는 나는 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상상하고 의도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 그대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이 내가 가르친 단원이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이 어떤 성장을 했으면 좋을지를 늘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던가 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2008년 뭐 이때도 제가 Sharing Responsibility of Learning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학습 책임을 학생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는 뭐 Empowerment라는 개념으로 선생님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Learner Centeredness나 Student Centeredness나 이런 다양한 개념들, 뭐 Self-Directed Learning,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과 혼재되어서 계속 발전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마 선생님들과 이제 사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는 어떤 한 가지 교수법이 아니라 이 교실의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더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조금 적어 봤는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러닝 파트너로서 learn beside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가 너무 강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반박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교실 환경을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 조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different opinion이나 different level이나 different aptitude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재된 inner curiosity, 이런 그 내적인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제 느끼게 되면 그 trust and risk taking 이 생기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이제 교실 환경은 비판적 리터러시나 또 이것이 잘 함양된 비판적인 존재, 그래서 실제 행동하는 자신의 암과 삶이 연계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변화를 이끄는 그런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첫 번째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 사진입니다. 제가 한 10년 더 전에 그래서 2014년 수능풀이가 이제 들어간 거 보니까 한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이제 연말에 그 과도기 때라고 하죠.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반에서 그냥 영화를 틀어주고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얘들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수능 공부, 단어 공부를 조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그냥 해서 학생들에게 그 학습지를 나눠줬다면 아마 학생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학생들에게 우리가 방학 전에 주어진 그 2주의 시간 동안에, 시험 끝난 이후 2주의 시간 동안에 뭘 하면 좋을지 학생들에게 의견을 쭉 받아보고 스스로 선택을 하게 했는데, 그 대신 그 전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학생들이랑 조금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 투표를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뭐 게임이나 팝송 배우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부 수능 어휘를 선택을 했어서 학생들과 2주 동안 400개의 수능 단어를 외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서가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것을 선택하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학기 초에 그 교과서에 10개의 단원이 있다라고 하면 10개의 단원을 다 배우지 않고 이제 오센틱한 실제 자료나 기사나 영상 같은 것들 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조금 선별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단원을 선별을 할 때 늘 동료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했어요. 어떤 단원을 가르칠까를.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 이걸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했었다가 문득 든 생각은 이 부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배우고 싶은 단어를 한번 골라볼래? 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했었고, 또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직접 선택하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이제 고등학교니까 특히 고3 수업에서는 뭐 과목명이 중요하지 않죠.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무조건 과목이랑 상관없이 수능 문제집을 이제 계속 푸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실용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실용영어 시간 3시간에 꼭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걸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그냥 무조건 고3이니까 수능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정규 교과에서 영어 독해와 작문을 배우면서 4시간씩 수능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용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업까지 왜 수능을 풀어야 될까? 그래서 그동안 수능 문제를 계속 수업을 해 오셨던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왜 실용영어 시간에까지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들께서는 고3이니까 당연하죠. 고3이니까 학생들도 원하고 학부모들도 원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일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왜 그걸 선생님들이 결정하지? 라는 의심에서 시작이 돼서 설문을 했더니 실제로 수능 문제를 이 실용영어 시간에도 풀어달라고 하는 학생들은 17%밖에 없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제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말하기나 쓰기나 뭐 실제 드라마나 기사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다 설계를 하고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목소리를 듣는 학생 주도성을 발현하고 학생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가를 잘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또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은 학생들이랑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전체 전교생이 같이 이렇게 패들릿에다 올리고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투표로 결정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충분히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무슨 내용을 배우고 싶은가라고 묻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배울 컨텐츠를 조금 결정하게 했더니 작년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를 배우고 싶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정했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랑 협의를 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그 기사를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알고 싶은 걸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수업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던 거는 저 역시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사범대학을 지망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는 그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anti-war 리마크를 하는 그런 교사들은 바로 해고를 시키고 교과서를 전부 왜곡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사한 거, 그리고 뭐 이 지리학적인 위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리학적인 이 관계가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스스로 조사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싶었을 때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학습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 배움에 대한 초대를 하는 문이 뭐냐면 바로 questions, 질문이죠. 즉, question is the start of action 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질문들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늘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배울 단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교과서 관련한 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교과서 단어는 사실 학생들이 미리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을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생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과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에 답이 있는 내용, 이미 본인들이 예습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한정된 질문밖에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교과서 내용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 보고 자기가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읽어보게 되고 또 있지 않은 정보는 서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배움의 경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제 질문 만드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흥미있게 또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써볼까, 다양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원어민 선생님 연수에서 이렇게 그 오징어 다리로 이제 뭔가 질문을 만들고 답을 맞춘 사람들이 떼어가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 그 종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 환경에 좀 진심인 사람이어서 그 인쇄실에서 밤마다 인쇄하는 그 유인물 나눠주는 사이에 끼워주는 간지 있죠. 이 종이가 굉장히 빳빳하고 굉장히 질이 좋은 종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오징어 다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만큼씩 아낌없이 이걸 나눠주고 오징어 다리 하나하나마다 이제 질문을 만들어 봐. 그래서 오징어 몸통만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붙이는데 오징어 다리는 최대한 많아야 돼. 왜냐하면 다른 모둠의 친구들이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떼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막바지가 되면 우리 팀이 다른 팀에 가서 답을 맞추고 떼어온 오징어 다리랑 우리 팀이 낸 질문에서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이 못 가져간 오징어 다리를 합해서 그 개수가 가장 많은 팀이 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징어 다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as many as possible 그 다음에 as difficult as possible이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쉽게 못 떼어갈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서 문제를 많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보고 또 어렵게도 만들어보고 쉽게 대답하기 힘들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질문을 만들기를 했었던 이제 장면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모둠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영상도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질문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굉장히 쉽게 얇은 질문, thin question, 그리고 두꺼운 질문, thick question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thin question은 right there question이죠. 답을 딱 집으면 금방 교과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thin question이라고 하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없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thick question이라고 해서 이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문학 작품의 각 챕터별로 thin question이랑 thick question을 이제 만들어서 쭉 패들릿에다가 공유를 하고 이제 학생들끼리 답변을 달아보게 하고 다른 친구들이 답을 달아보게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 생성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고 났더니 사실은 학생들이 점점 생각하는 근육이 강해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또 배워왔던 그런 시대와 굉장히 다른 시대를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텐데 그러면 제가 썼던 생각의 근육과 이 학생들이 써야 되는 생각의 근육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계속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제 간단한 동화책을 읽었어요. 이런 동화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크나크무 카우세 타입이라는 동화책은 어린 학생들이 읽는 책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물의 권리, 그래서 이 카우들이 이제 굉장히 추워서 일렉트릭 블랭킷을 내놔라라고 농장주랑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동화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동화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알아보니까 이 저자가 인권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 토론거리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을 학생들이랑 읽으면서 이 책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스택 퀘션을 좀 비판적 사고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질문을 조금 만들어보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만든 질문이었어요. 자, 언어 장벽에 의해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을 때 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의사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학생들이 탐색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또 등장인물이 동물과 인간으로 대립되는 것이 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차별받는 현실을 표현한 것 같다라든가 이 작품이 또 다른 문학 작품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텍스트를 다른 책의 텍스트와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커넥션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도 보이기도 했어요. 또 이 동화는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이제 대한 동화책이었는데 글밥이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이제 글밥이 적어서 뭐 한 5분도 안 돼서 고등학생들이니까 금방 이제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 책에서 끌어내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했거나 두려워했었던 타인에 의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또 소년이 여기서 벽을 수리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차별받는 대상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손을 내밀어준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끄집어내도록 만드는 이런 훈련들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그 챗 GPT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에서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폴킴 교수님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들어낸 그 도구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었을 때 그 질문을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보면 몇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질문부터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문까지 만드는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스스로 학생들의 질문을 이제 입력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쓰면서 그 질문의 수준을 높여가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평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 방법을 바꾼다라는 거는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고무줄에다가 공을 매달고 힘차게 공을 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어요. 토론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 서로 사고해보고 그걸 영어로 바꿔보고 이런 수업을 막 하다가 결국 어법을 물어보는 그런 지필고사 평가만 한다면 수학과 평가가 연계가 안 되면서 학생들은 이 수업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과업을 제대로 잘 설계한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러닝 아웃컴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는 뜻이고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설계를 하고 이 평가 과업이 수업의 각장 이 활동과 자연스럽게 백워드 디자인으로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되려면 루브릭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런데 이 루브릭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채점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요. 근데 루브릭이 채점을 위한 도구는 맞죠. 하지만 이제는 이 루브릭이 채점의 도구라는 그런 제한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어떻게 잘 배우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학생 성장의 사다리가 되는 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수잔 브루카트의 책을 이번에 번역해서 번역서를 하나를 이제 냈고요. 이 학생들이 평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생들과 이제 글쓰기를 만약에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서론은 이렇게 쓰고 본론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샘플 예시문들을 읽고 나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이고 어떤 글이 좋지 않은 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어로 샘플을 줄까 하다가 영어로 이제 샘플을 주면 그걸 못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활동의 목적은 좋은 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예시 작문을 이렇게 주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막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챗 GPT가 이제 몇 글자의 이내로 논리적인 흐름이 완성되지 않은 엉성한 뭐 500자 단어의 이제 글을 하나 작성해줘 이런 주제로 그다음에 배달 문화를 주제로 뭐 2000자의 글을 논리적인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뭐 글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그 프롬프트를 주고 예시 작문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 글을 읽고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봐. 그러면 팀마다 이제 모두마다 잘 쓴 글도 10점을 준 학생들의 팀이 있고 또 8점을 준 팀도 있고 7점을 준 팀도 있고 다 다르겠죠. 점수가 준 게 왜 다 다를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준이 없어서지.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좋은 글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뭐 내용이 좋아야 돼요, 뭐 어법이 맞아야 돼요, 글이 뭐 분량이 뭐 채워져야 돼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을 내면서 좋은 글의 요건이 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시 장문들을 보고 미흡한 결과물의 특징이 뭔지, 우수한 결과물의 특징이 뭔지 평가 요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 평가 요소들을 학생들이 직접 추출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북크리에이터라는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게
쓰고 이제 오디오북을 이제 녹음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과업이었는데 이게 쓰기니까 뭐 이미지 같은 거 넣는 거는 평가 요소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팀의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이 내용을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넣어야 된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멀티모달의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미지를 넣자. 그게 더 타당하겠다. 평가 요소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평가의 방식이나 방법이나 또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물론 이게, 학생들이 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이 이제 의견을 잘 유도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학습의 그 러닝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단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사가 먼저 작성했었던 루브릭을 제시해주고 요거를 한번 너희들의 언어로 쉽게 바꿔 써보자. 좋은 루브릭이라는 것은 사실은 student friendly language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학생 루브릭으로 고쳐서 써보는 이런 일종의 번역 활동을 시켜보면 학생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타겟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죠. 또 학습지 이제 주도성에 대해서는 동료와 함께 배우는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이런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냥 동료 피드백을 주어라 받아라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줄 수 있는지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이제 학습을 프리젠트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그 경로를 허용하는 거, 그래서 과업에 대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이런 개별화가 또 스튜던트 에이전시는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똑같이 인권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베스트 씬을 디스크라이브하는 그런 과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화 평론가처럼 글로 작성하는 그런 과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공감 지능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버릿 캐릭터가 누구였는지를 고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과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과업의 옵션을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북 크리에이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해놨던 방법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또 나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인 행위성을 갖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그 텍스트를 많이 가져와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밋 액션이나 뭐 툰베리의 연설이나 또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 Fight the Virus나 Fight the Bias라는 이런 영상이나 Black Lives Matter나 또는 이제 그 난민들을 다룬 이제 문학 작품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수업을 했고 이런 수업을 하고 났더니 학생들과 이제 주고받았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세이 쓰기를 하든 어떤 과업을 하든 그 하나의 과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과업을 성찰하게 만드는 성찰적 독자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 과업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배운 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장점, 개선할 점 뭐 이런 거를 적어라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쓴 과업에 대해서 어떤 게 장점인지 또는 어떤 게 개선해야 될 점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번 에세이와 다르게 어떤 점을 더 보강해서 다음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행위 주도성을 신장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겠죠. 1년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받은 수업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차별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런
그 피드백들, 또 수행평가 준비를 하면서 뉴스의 진실 여부를 외신과 교차 검증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또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혁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것들은 이 비판적 리터러시가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도 성적이 낮아서 자신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러 차례 대본을 함께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 고쳐나가면서 본인의 성장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교육과정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은 이 수업의 주인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와 주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계속되는 그 핵심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에 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에듀테크를 또 잘 활용하시고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내 교실에서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 디자이너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발표를 또 잘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교육과정을 꾸려가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가 계획을 저희가 3월에 미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협의하기 이전에 사실은 루브릭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루브릭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업 특수형 루브릭이 있고, 태스크 스페시픽 루브릭이 있고, 또 제너럴 루브릭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제출하는 루브릭은 일반적 루브릭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걸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과업 특수형 루브릭은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이랑 따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3월에 제출하는 거는 조금 더 브로드한 계획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또 이제 과업 특수형은 수업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학기 초에 냈었던 그 루브릭이랑 학생들이랑 상의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좀 바뀌었어요. 수행하는 과업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수정한 거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질문을 또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심화 탐구한 부분을 발표를 PPT는 영어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발표도 영어로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영어로 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이런 걸 발표를 시키는 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나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어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그 네 가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역시 영어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영어로 발표를 시키면 사실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친구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친구들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방법은 뭐냐면 자료는 영어로 만들어라.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나 구문이나 문장이나는 영어로 제시를 해주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글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브리핑을 하되 여기 나왔었던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청중들을 납득시키고 가르쳐주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면서는 한글을 쓰지만 이 내용을 새로운 영어 인풋으로 나머지 청중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오징어 다리 질문 만들고 답하는 네. 활동은 네네네. 추가 단원 수업을 다 한 후에 애프터 리딩 활동으로 하신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비포 리딩에서도 해보고 애프터 리딩에서도 해봤어요. 그래서 애프터 리딩을 처음에 이제 애프터 리딩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질문을 만들기를 했었는데 교과서를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들지 않고 교과서를 안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교과서를 안 보고 내용을 외운 상태에서 답을 찾게 하면은 사실 영어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활동이 되고요.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모르는 건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배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비포 리딩 단계에서도 그냥 책을 가지고 가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읽어보고 답이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봐. 이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잘 배우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비포나 애프터나 각 단계에서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이 조금 너무 낮으면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질문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질이 낮은 질문밖에 못 만들 수가 있어서 본인들이 왜냐하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학습자의 수준을 좀 고려해서 어떤 단계에 배치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언급하신 외서 수업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이 외서 수업한 아, 것도 시험에 출제하셨을까요? 항상 네네, 시험이 있다 당연히. 보니, 예, 원서 네, 수업은 자꾸 미루게 되고, 시험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또 원서라고 하면 맞아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 네, 저는 네 일단 제가 교과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고 사실은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수능 문제를 푸는 그 과정도 있어야 돼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학력평가 연습을 시키는 그 단계도 좀 있어야 돼서 사실은 이제 1학년, 2학년 수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을 수업을 할 때는 3분의 1씩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단원 3분의 1, 수능 교재 3분의 1, 그리고 오센티카 게 제가 이제 그때그때 수업하고 싶은 거 3분의 1 정도를 했고 문학 작품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싶은데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다 발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장 다이나믹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장면을 한 챕터, 두 챕터 이렇게 골라서 그거를 읽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시험 문제 같은 거 샘플을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넣었을 텐데, 지필고사에서도 다 반영을 물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학 수업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것이고, 또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뭐 어법이나 단어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팅을 문장으로 이렇게 주고, 이 각각의 이 환경에서 주인공이 쓸 심정이 일치하는 것끼리 골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읽고 주인공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를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론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타너미와 스튜던트 에이전시 의미에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용어상의 차이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냥 저는 오토노미라는 거는 스튜던트 에이전시의 다양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 자발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 오토노미가 있어야 그게 학업 동기가 있는 건데,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거는 동기 하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층위와 그 스쿨 컬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업 동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삶과 내가 배운 지식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해서 어떤 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까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오토노미라는 부분은 에이전시의 그 한 그 부분 정도가 아닐까. 예. 그래서 좀 속하는 개념? 네.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오토노미가 없으면 그 무엇도 스스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에이전시는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제도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질문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책 Student Agency in the Classroom에 나오는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혹시 이 부분도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오늘 강연에 보여드렸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섹션들은 사례 같은 것들은 제가 30년 동안 교직에서 굉장히 늘 항상 고민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 있는 요소들을 제가 정리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 책이랑 맥락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로서부터 해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제가 또 학생 주도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또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옮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어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저는 죽으나 사나 동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2015년에 이제 스노볼이라는 수업 전문가 되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선생님들과 같이 지금도 연수가 끝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분과를 정해서 각자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듀테크를 공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개별화를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뭐 평가만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님들이 각자 공부를 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공부한 학습 내용을 계속 쉐어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연구회나 이런 러닝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이제 필수가 아닐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늘 기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뭔가 빨대 꼽아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 또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개정교육과정과 영어 수업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음, 저는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 영어 교육이라는 길을 좁혀갈지 넓혀갈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자꾸 교과서에 한정을 짓고 아니면 지금 뭐 수능 풀어줘야지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진도 나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수업을 다 끝냈을 때 어떤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우리 스스로 영어 교사로서의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코프를 같이 넓혀가려면 다양한 길을 같이 탐색을 해봐야 되고 그 길을 넓혀가는 길에 동행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발표 해주신 거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다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부분을 답변을 많이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후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분과 모두, 통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발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포스터웨이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서티피킷도 다운받으셔서 PC라든지 랩탑에서 가능하시고요. 모바일로는 좀 힘들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성함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웨비나 등록은 이제 우리가 5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은 그 랜딩 페이지에서 그 등록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지나간 1차부터 5차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발표 자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Q&A 리포트도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에서 5차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랜딩 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Teaching English 그 플랫폼에서는 지금 영국문화원에서 그 리소스 파일을 개정 교육과정 맥락에 맞게 소재 중심으로 제시를 해서 등록 웹페이지에 또 랜딩 페이지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운받아서 보시고 차후에 네, 그 다음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웨비나 5차까지 모두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5차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5차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과정에서든 변하지 않는 어떤 영어 교육의 목표, 그리고 학생의 어떤 주도성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발전하는 영어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그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어요.